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함께하는 세 사람이고요. 저는 삼틴이, 그리고 잔이윤, 안녕하십니까. 걷고 있는 남자 잔이윤입니다. 그리고 잭브로. 잭브로 아니군요. 안녕하십니까. 잭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이게 너무 어제 늦게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잭브로는 마음속에 담아두고 네. 이제 비둘기. 안녕하십니까. 둘기둘기 비둘기입니다. 자, 오늘은 라프로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우리 둘기님이 네. 제가 또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기대됩니다. 일단 뭐 바나 요즘은 이렇게 다이닝 하는 곳 있잖아요. 막 해산물 같은 요리 하는 곳 가도 네네. 잘 보여요. 이 술이 음. 잔술로도 판매를 많이 하고 그만큼 뭔가 이제 해산물이랑 또 조합이 괜찮은 이제 위스키인데 일단 이 보틀은 뭐 아실 거예요. 다 초록색 병에 흰 라벨인데 좀 딱 봤을 때도 뭔가 좀 약간 저건 뭐 소주인가 싶은 그런 그런 약간 생각지도 못했어. 인상적인 보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라프로익이라고 하는 이제 위스키 증류소의 어떤 슬로건이 되게 유명해요. Love it or hate it인데, 그러니까 너네가 날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나는 갈게 간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자신감도 느껴지면서 뭔가 자기 위스키에 대한 어떤 그런 프라이드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좋고, 일단 라프로익이라는 거의 어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은 라라고 해서 이제 게일어예요. 라랑 그러니까 프로익 그러니까 노르디거로 추정이 되는데 그 두 가지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게일어로 라는 비어 있다, 파여 있다 뭐 이런 뜻이고, 프로익은 노르디거로 넓은 만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 어떤 넓은 만에 있는 약간 움푹 파여진 곳에 있는 증류소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때에 따라서 아름다운 움푹 파인 곳, 넓은 만에 아름답게 움푹 파인 곳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뭔가 증류소 피셜이 아닐까. 그게 라프로익 증류소가 그 아일라 섬의 약간 남쪽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맞아, 거기가 그 킬달튼. 킬달튼 해안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아드백하고 라가블린, 라프로익 이렇게 세 개가 증류소 딱 있는데, 그 세 개 증류소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정말 이쁘대요. 그 해안가 옆에 딱 증류소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증류소도 약간 하얀색 벽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 이렇게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고 이렇게 구글 같은 데서 그 증류소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검색해 보면 바닷가 쪽에서 이렇게 좀 증류소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 벽면에 이렇게 맞아, 딱 맞아. 증류소 이름 크게 딱 적혀 있잖아요. 라프로익 이렇게. 라프로익 뭐 라가블린 이런 식으로 딱 적혀 있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 꼭 가보고 싶은 게 아일라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좋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그냥 진짜 이거는 제가 언젠가 제 사비로 꼭 갔다 오려고 합니다. 아일라 그 섬이잖아요. 섬이라서 네네네. 약간 가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은데 일단 가기만 하면 그 섬에 한 8개, 9개 정도의 증류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맞아. 뭐한 2, 3일 뭐 길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잡고선 쭉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써 그 아일라 페스티벌이 있는 봄에는 예약이 그쵸. 몇 년치가 네. 다 끝나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아일라 페스티벌 그럼 아예 꼭 아일라 페스티벌 기간이 아니더라도 그냥 꼭 가보고 싶어요. 거기 막 차 타고 다니면은 막 고라니가 막 쫓아온대요. 막 노루랑 막 이런 거. 진짜. 뭐 밥 달라고요? 아니 그냥 이게 뭔가 적으로 느낀다, 위협으로 적으로? 가지고. 네네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라프로익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라프로익이 좀 재밌는 게 딱 보트를 보면은 1815라고 써 있잖아요. 이스타블리시는데 이게 약간 이제 오피셜의 역사가 있고 어떤 라프로익이 엄청 빠돌이라고 해야 되나? 빠돌이가 좀 나쁜 표현인가? 라프로익의 어떤 엄청난 애호가
콜렉터가 또 이 주장하는 프렌즈 오브 라프로이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네, 빠돌이라는. FOL. 근데 아무튼 그렇게 엄청 라프로이를 좋아하는 애호가가 막 탐정처럼 이 라프로이 증류소의 역사를 막 파헤친 게 기록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피셜의 일단 처음에 역사를 좀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1745년도에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에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곳은 이제 클랜 씨족 사회였었는데, 그쵸. 네네. 이제 잉글랜드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 클랜이 좀 뿔뿔이 흩어져요. 근데 그 중에 되게 유명한 클랜 중에 하나가 이제 맥도날드 클랜인데 따따따따. 이게 위스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맥도날드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좀 나오는. 맞아요, 많이 나오더라고. 근데 아무튼 이 맥도날드 클랜 중에 한 가족이 아일라로 이제 좀 피난처럼 온 거죠. 도망 오면서 이제 존스톤이라는 성으로 바꾸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정착을 해서 좀 살고 있던 존스톤 가족이 이제 어떤 이제 형제가 있었던 거죠. 알렉산더 도널드 존스톤 형제. 이 두 분이 이제 라프로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1810년에 이 알렉산더 존스톤, 도널드 존스톤 형제가 이 킬달튼, 그러니까 아일라 남쪽에 있는 해안 연 인근에서 소를 좀 키우려고 땅을 렌트를 했대요. 그래서 이 렌트한 땅에서 보리로 이제 소를 이제 밥을 먹이고 했는데 그 남는 보리로 또 위스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또 아시다시피 이제 한창 스코틀랜드 위스키가 좀 많이 소비가 좀 촉진이 되던 그런 그렇죠. 시기여서 이 위스키가 돈이 된다는 것을 좀 깨닫고 1815년 이 두 형제가 증류소를 차렸다. 이게 이제 오피셜 기록. 두둔.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라프로이 컬렉터인데 이분이 존스톤 형제 가게도랑 묘비까지 찾아가면서 이걸 되게 탈탈 털었어. 탈탈 털어봤어요. 근데 이 기록을 보니까 이 도널드가 형이거든요. 도널드가 179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1803년생. 그럼 땅을 임대했다고 하는 1810년에는 10대도 안 되네. 그쵸. 7살, 14살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렌트를 하고 뭐 이런 사업을 하기엔 좀 너무 어리지 않나. 해서 다시 이제 좀 디깅을 했죠. 찾아봤는데 이 땅을 임대한 문서를 찾았고요. 뭐 디스틸러리 목록이 좀 기록이 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 위스키 세금 목록에 있는 서류를 발견을 하는데 그러니까 땅을 임대한 문서 날짜가 1825년 이 두 형제가 사인을 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1825년도쯤에 디스틸러 당시 이제 스코틀랜드의 목록을 찾아봤을 때 이 두 형제의 이름이 없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1826년, 1827년에 그 위스키에 세금을 냈던 뭐 메가세겠죠 아무래도 이 메가세 목록에 존스톤 형제가 이름이 첫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약간 뭐 물론 그 이 역사적인 어떤 팩트가 되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뭐 제가 단순히 생각할 때는 1815년이나 1825년이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만약에 뭐 이렇게 하면 맞아 뭐 1825년 했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근데 이게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스코틀랜드 쪽은 어쨌든 설립연도에 대한 프라이드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자기네들 좀 더 빨리 했다 뭐 이런 거. 원조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봐야 이 시기에는 뭐 밀주잖아.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약간 그래서 이 세금 목록 같은 거에 없는 거는 이제 밀주를 그 전에 만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튼 이런 게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컬렉터 분이 제대로 파헤쳤네요. 저 덕후가 무섭습니다. 아무튼 어찌 되었던 간에 그래서 1836년까지 좀 흘러오고요. 이때 이제 도널드 형이 동생의 지분까지 인수를 해요. 네. 그러고 이제 이 동생분은 호주로 가가지고 여생을 즐겼다고 합니다. 평생 놀고 먹으면서. 아 이때는 뭐 이때부터 벌써 뭐 비쌌을까요? 이때부터 벌써 잘 됐나? 그러면. 근데 뭐 그 당시 호주가 뭐 그렇게 막 그런 도시도 또는 나라도 아니었을 테니까. 아무튼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널드가 관리를 하는 라프로이기 좀 되게 잘 됐대요. 그 당시에도 뭔가
블렌디드 공급도 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1847년에 또 좀 약간 웃기다고 해야 되는지 슬프다고 해야 되는지 이 도널드가 약간 실수로 그 팟 에일 탱크라고 해서 이제 1차 증류하고 생기는 찌꺼기들을 보관하는 그런 큰 통에 발을 헛디뎌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좀 되게 뜨겁고 막 이런 곳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얼마 안 가가지고 시름시름 알타가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약간 잭 다니엘 다음으로 좀 그러니까 허망한 약간 삶을 좀 살다 가셨네. 허망한 죽음 같은 느낌.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도널드 존스톤의 아들이 증류소를 관리하게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는 한 거의 몇십 년 동안은 계속 뭐 조카가 관리했다가 가족 경영으로 계속. 네, 그런 식으로 가족 경영 형태로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사벨라 존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경영권을 갖게 되고 그 남편인 윌리엄 헌터가 같이 운영을 하게 돼요. 두 분, 이 부부가. 그리고 이제 이 윌리엄 헌터와 이 이사벨라 존스톤의 아들이 이제 이안 헌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이안 헌터가 또 되게 유명하죠. 라프. 드디어 등장하는군요. 큰 이름인데 아무튼 이분이 1908년도에 매니저로 취임을 하게 돼요. 라프로에게. 그리고 이제 이쯤에 또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당시 물의 전쟁이라고 불리던 이웃과의 분쟁이었는데 이 이웃 증류소인 라가블린이라고 하는 증류소가 있죠. 근데 당시 이제 라가블린의 소유주가 피터 맥킨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되게 좀 유명하죠. 네,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글래스고에 있는 본인의 이제 위스키 블렌디드 위스키 브랜드를 갖고 있었고요. 워낙 이제 라프로이그 원액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 위스키 원액의 키몰트로 라프로이그를 또 사용을 했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거를 라프로이그 측에서 이제 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위스키 양도 너무 많았고 너무 좀 터무니없는 가격에 좀 계약이 되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좀 협상을 하려고 피터 맥킨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했는데 피터 맥킨 입장에서는 너네 계약서에 사인까지 다 했는데 뭐 이제 와서 이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라프로이그도 좀 웃겨요. 근데 그래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그냥 파기를 해버리고 그래서 이 둘이 소송까지 간대요. 소송까지 갔는데 이제 법원 판사 입장에서 봐도 너무 터무니없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이제 파기한 거를 이제 괜찮다 뭐 이렇게 된 거죠. 이 소송 이거 계약을 누가 한 거지? 이 컬렉터가 이런 건 조사 안 했대요? 그러게요. 충분히 했을 만한데. 얼마에 진짜 거래가 근데 되는 이게 거냐는. 그랬을 거야 아마. 예전에는 라프로이기 잘 나간다 하더라도 그냥 동네 그냥 뭐라 그러죠? 그걸 지역 그 약간 크래프트 증류소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약간 그냥 가양주 같은 거잖아. 동네 그냥 동네에서 자기네들 아름아름 만들어서 팔고 예.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건데 어떻게 보면 이 피터 맥킨이라는 사람은 이게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유명세가 있는 회사 자체도 크고 이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기업에서 약간 후려친 거지 단가를.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피터 맥키도 보통 인물은 아닙니다. 그 라프로이게 수원지가 킬브라이드라고 하는 샘물인데 이 샘물의 물기를 돌로 막아버리잖아. 예. 그래서 이제 또 라프로이그는 당황을 해서 또 소송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는데 법원이 또 개입해서 샘물을 좀 열어라 이렇게 된 이게 거죠. 그 킬브라이드 샘물이 라프로이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그쵸. 제가 알기로 라가블린도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 라가블린이 좀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니네만 쓸 거야. 이 아드백이 라가블림보다 위에 있잖아요. 네. 그럼 아드백은 수원지가 좀 다르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 라프로이게에서 또 중요한 일을 하는데 이 수원지가 없으면 우리는 술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걸 좀 깨닫고 이 주변에 이 킬브라이드 주변의 땅들을 좀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라프로이그 보트를 좀 구매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케이스에 뭐가 병만 딱 꺼내면은 뭐가 딱 패스포드가 들어있죠. 네 맞아요. 뭐가 뚝 떨어져요. 근데 그럼 주소 이게 뭐지 하고 보면은 약간 무슨 코드, 약간 쿠폰 코드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라프로이그 홈페이지를 가서 이제 회원가입할 때 그 코드를 넣으면은
이제 막 무슨 뭐 블라블라 막 계속 메일도 엄청 날라와요. 라프로이기. 저도 그거 해보진 않았어. 해보진 않았는데 사실 저는 그게 그냥 왜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제품 구매하면 들어있는 뭐 브로셔나 약간 설명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펼쳐보면 대충 뭐 라프로이기에 대한 설명 뭐 적혀있고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예전에 한번 어떤 손님이 그 바트를 이렇게 구매할 가셨는데 그게 안 들어있다고 그 패스포트가 안 들어있다고 막 뭐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 막 생각했거든.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말씀하신 이제 그 코드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등록을 하면 그 프렌즈 오브 라프로이 회원이 등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킬브라이드 그 샘물 주변에 있는 땅을 약간 분양받아요. 그죠. 임대를 해줘. 그래가지고 뭐 제가 알기로는 한 0.2평 뭐 한 30cm 30cm 정도 네. 되는 땅을 분양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A4 용지 긴 면으로 사이즈? 정사각형만한 게 딱 주는 거잖아요. 가지고 그쵸. 뭐 그거를 하면은 증유소 방문하면은 그 인증서도 주고 임대 그 한 인증서도 주고 뭐 너네 땅을 내가 임대해서 쓰고 있으니까 술을 한 잔 줄게 해가지고 뭐 술도 한 잔 주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막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30 받으면은 가입을 서로 틀리게 하면은 누구는 저쪽에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동시에 가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쵸. 랜덤이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한 부지가 나오면 거기에 뭘 해? 그냥 하나를 뭘 지어버리는 거죠 이제. 서로 떨어지지 그쵸. 않게끔. 그런 생각 엄청 했을 거야. 이 동시에 사람들 등록을 바보들도 하는 아니고. 몇 명이 모여야 되지? 30이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진짜 여러분들 한번 라프로이 그 구매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걸 그 등록을 하면은 그 홈페이지 상에서 그 자기 땅 위치를 맞아요. 이렇게 딱 GPS로 딱 집어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약간 마케팅으로 진짜 잘 그렇죠. 하는 이거는 거죠. 좀 신박했어요. 저도 파스를 오픈해서 맨날 그냥 갖다 버렸는데 하루 그냥 해봤어요. 근데 막 이 주변에 누구 땅에 내 주변에 있는 게 어느 나라 사람 누군 땅인지 주변 몰라. 네. 그 땅 주인들까지 네, 다 나오잖아요. 네, 정보가 어느 정도. 근데 이게 아직 여운이 많이 남아 있나요 그 땅이? 뭐 있겠죠. 뭐 고작해야 뭐 이거 사실 이만한 거. 조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달나라 땅 사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계속 진짜 지속성 이게 평생 임대라고 되어 있긴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의미가 진짜 있을까? 나중에 프리미엄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허락하지 아니지.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PT를 채취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을까? 그래도 아이. 있지. 그건 너무 너무 같다. 너무 같다. 술 한 병 사면서 아무튼 다시 이제 도하라 와서 뭐 아까 이제 1908년에 이안 헌터가 매니저로 취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좀 라프로이께서 좀 잘한 게 그 해외 팔로 개척이에요. 1908년부터 1944년까지 경영을 했는데 이때가 또 이제 금주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 팔로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에 따라서 진짜 수출량이 꽤나 차이가 많이 났을 그렇죠. 때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미국으로 그 정식 허가를 받은 위스키가 많지 않아요. 스카치도.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라프로이기였고 그게 또 어떻게 했냐면 이게 라프로이기라고 하는 위스키를 좀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독특한 병원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약간 메디슨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때 이제 미국에서 우리 옛날까지는 아니지. 저번에 이제 법원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의사 처방이 있으면은 그 금주법 위스키, 시대에는. 네네 금주법 때 500ml까지는 위스키를 처방받을 수 있었단 말이죠. 하루에. 네. 그래서 대단한 거야. 그러니까 도수 상관없이 500ml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이안 헌터가 이제 짱구를 굴린 거죠. 야 이거 우리 한번 좀 해봐야겠다 해서 세관원을 이제 처음에는 이제 허가를 받으려고 문서를 이렇게 보냈는데 당연히 거절을 당했고 그래서 가가지고 직접 세관원한테 니네 이거 한 번씩 마셔봐라. 이거는 그냥 위스키가 아니고 이거는 약이다. 이렇게 마셨다 한 거죠. 하면 뭐 끝났지 뭐. 예. 그래서 진짜 그 우후의 바하를 실천을 한 거죠. 그래서 딱 세 권을 마셔보고 이건 뭔가 좀 약 같은데 약간 이렇게 하면서 진짜 허가가 됐대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 이게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뭐 한 30년대니까 그쵸. 금주법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기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 위스키가 뭔가 효과가 있다라고 믿었잖아요. 맞아요. 그 막 비터도 있고 맞아요.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물론 뭐 그게 전혀 효과가 없다라고 말을 하기는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건 이게 뭐 사람들이 참 우둔한 거야, 그죠? 그렇죠. 이 술을 마심으로써 뭔가 뭐 소화도 좀 잘 되고 뭐 배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믿어가지고 뭐 단순히 술을 먹고 싶어서 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의사들이 이런 걸 처방해줬다는 것 자체가 참 이게 좀 약간 사담이긴 한데 제가 요즘 플스가 있잖아요. 저는 레드 데드 리뎀션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시나요? 리뎀션? 네, 들어보셨어요? 그게 1900년대 초반 미국의 배경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진짜 아직도 카우보이가 있고 약간 좀 그치. 카우보이가 말 타고 다니고 이때는 약사한테 가면은 강장제를 줘요. 피터스를 주고 그거를 마시면 기력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술을 처방을 해줘요. 켄터키 버번 이런 거를 그렇지. 그걸 마시면은 에너지가 조금 차요. 그리고 이제 점점 떨어져요. 그치 우리나라도 이 시기까지만 해도 막 물론 뭐 그런 뭐라 그러지 모던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네네네. 개화돼서 이제 막 머리도 좀 짧게 자르고 막 그렇죠. 정장 입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약간 고지식하고 양반 양반네들 있었죠. 이런 사람들은 가 쓰고 다니고 막 이랬을 거야. 음. 그죠? 맞아요. 뭐 마차 같은 거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때 금주법이 생각보다 되게 아직은 진짜 뭐가 옛날이라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팔로를 좀 뚫고 그래서 라프로이기 좀 이제 수출도 많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진짜 큰 거예요, 그죠? 그쵸 엄청 크죠. 이게 약으로 판매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뭐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런 그런 팔로 개척이 없었다면 굉장히 좀 그 증류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컸을 거고 그러다 보면 자칫 그냥 문 닫는 거죠. 그리고 생산을 또 못하면 그만큼 품질이 떨어지고 네, 다시 재개했을 때도 좀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한 거죠. 실제로 이때 당시 캠벨타운 쪽에서는 많이 증류소가 문을 닫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훌륭한 큰 업적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리고 뭐 이제 좀 짜잘짜잘한 이제 변화를 주는데 짜잘짜잘하진 않지만 아무튼 큰 거죠. 큰 거죠. 네. 큰 거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 하나가 이 팔로 개척이고 네. 두 번째가 이제 캐스크를 맞아요. 바꾸는 거. 네네네. 그래서 캐스크를 이제 쉐리 캐스크에서 버번 캐스크로 바꿨다기보다는 좀 체제 전환을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이 버번 캐스크 수급을 메이커스 마크 쪽에서 하기 시작했고. 근데 이때는 약간 이게 결과론적인 거지만 메이커스 마크랑 라프로이게 다 이제 빔 산토리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럼 인수가 된 거니까. 이때는 아니었을 수도 그쵸. 있겠구나. 이때는 그 전에는 아닌 아니고. 건데 네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딱 이렇게 된 거죠. 메이커스 음. 마크 쪽에서 캐스크를 좀 받아서 썼다. 막 이때까지만 해도 100%는 아닐 수도 그쵸. 있어. 그죠. 그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리고 실제로 라프로이도 막 25년 지금 제품 보면 약간 쉐리 있는 것도 있던데. 좀 옛날부터. 그러니까 100% 얘네들이 100%는 아니에요. 맞아요. 100% 버번만 쓰는 건 아니고 쉐리랑 여러 가지 기타 캐스크들도 많이 쓰는데 어쨌건 이제 이 시기쯤에 이제 점점 그런 캐스크의 수급이 어려워지던 시기였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버번 캐스크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판단을 잘 한 거죠. 빨리 해서 좋은 캐스크들을 선점하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뭐 캐스크의 조합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제품군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기존의 뭐 위스키 유저들 입장에서는 쉐리 캐스크나 와인 캐스크에서 숙성한 제품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버번 캐스크 숙성된 제품들이 나오면 약간 좀 애매할 수 있거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걸 자연스럽게 잘 넘긴 거니까. 쉐리 캐스크를 주로 많이 사용하던 그 입장에서는 이게 버번 캐스크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유저들한테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큰
그죠. 그러니까 변화일 수 있는 거지. 우리도 이제 아는 게 쉐리 피트가 워낙 맛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귀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근데 이제 버번으로 쓰는데도 불구하고 라프로이의 맛과 그런 거를 잃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다양한 제품군들이 나오겠죠. 뭐 버번을 사용한 원액과 이제 쉐리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들을 뭐 적절하게 섞는다든 블렌딩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버번 캐스크에서 숙성한 거를 쉐리 캐스크나 다른 와인 캐스크로 옮겨 담아서 추가로 숙성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베리에이션을 줘서 굉장히 좀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작업을 이때 많이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아일라 지역은 보면 솔직히 아드백도 10년이 있고 네. 라프로이도 10년이란 얘기는 보통 12년부터 판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다르게 말하면 이제 2년 먼저 병입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증류소 측에서도 그런 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그러니까 아일라 쪽 위스키는 뭔가 약간 좀 어린 원액들에 대한 매력이 또 있어서 그런 것도 참 혜택을 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약간 뭐 라프로이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얘기를 하자면 라프로이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플로우 몰팅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플로우 몰팅 하는 게 한 뭐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나머지는 이제 대부분 아마 아일라 지역에서는 포트 엘렌 쪽에서 그렇죠. 몰팅을 해서 가지고 올 건데 이게 포트 엘렌 쪽에서 몰팅을 해서 가져오는 그 몰트들은 한 30에서 40 ppm 정도 예, 피트 처리를 한대요. 근데 자체적으로 하는 플레어 몰팅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좀 더 높게 한 50 ppm 정도로 몰트 피트 처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어쨌건 아일라 지역에 있는 증류소 대부분의 증류소들은 굉장히 좀 강한 피트 처리를 한 보리를 사용해서 수 위스키를 만드는데 그런 어떤 캐릭터를 보다 좀 더 이제 부각시키려면 숙성 연도가 길어지면 안 되는 거지. 좀 더 짧고 이제 뭐 약간 그런 느낌을 최대한 좀 살려서 내는 제품들. 물론 고숙성 제품들도 있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메인으로 갖고 가는 제품군들은 뭐 말씀하신 아드백 10년이라든지 뭐 라프로이 10년 이런 좀 숙성 연도가 좀 어린 것들이 그 증류소의 캐릭터를 잘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 업적이 또 있는 거죠, 매제. 네 맞아요. 이안 헌터 세 번째 업적 두둔 베시 윌리엄슨이라고 하는 훌륭한 후계자를 발굴을 했는데요. 이분이 이제 또 여성 분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요즘에야 좀 그런 위스키 종사자분들 중에 되게 유명한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나 블렌더들이 있지만 이 당시에는 또 그렇지 않았는데 이안 헌터라는 분이 상당히 좀 열려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그러니까 이분이 베시 윌리엄슨이 원래는 단기 알바처럼 이렇게 좀 왔대요.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와가지고는. 그렇죠. 원래는 그 약간 비서 같은 역할로 네네. 단기로 한 3개월 정도 알바하는 그런 걸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뭔가 이안 헌터가 열심히 좀 지켜보니까 이 사람이 좀 능력이 있었던 거죠. 능력이 있었고 빠릿빠릿한 거지. 빠릿빠릿하고.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돼? 왜냐면 너무 많은 그러니까 직원들이 많잖아요. 진짜 실제로 위스키 만드는 과정을 본 사람들도 경력이 오래 쌓인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근데 약간 뭐 우리 삼티님들도 그렇지만 이게 어떤 관리직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이게 보여요. 사실 좀 어느 정도는 좀 보이는 것도 있고 같은 일을 시키고 같은 거를 이렇게 시켜봐도 이렇게 뭐 처음 배우는 거지만 좀 더 이렇게 쫙 눈치껏 빠릿빠릿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두 번 그거보다 더 앞서는 거는 본인의 의지인 것 같아.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하는 거랑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 베시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위스키에 대한 약간 관심이나 열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막 더 배우려고 하는 것 같고 관심 있게 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3개월 단기 알바면은 저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안 헌터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 경영의 어떻게 보면 끝이잖아요. 거의 그쵸. 끝이었고 이분이 이제 자식이 없어가지고 후계자를 어떻게 뽑을까 이게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에 물려줄까를 되게 고민하고 있었을 때인데 이제
그 주변 지인을 통해 가지고 이 베시 윌리엄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고 비서 겸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사무일을 하는 걸로 이제 채용을 했는데 정말 이게 아다리가 맞은 거지. 이분이 되게 열정적으로 일도 하고 뭐 재능도 뛰어났고 위스키에 대한 관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이안 헌터 씨가 이제 물어봤겠죠. 뭐 같이 내 밑에서 한번 배워볼래? 나의 사람 뭐지? 그거 뭐 원피스. 원피스의 대사 있잖아요. 저 원피스 안 봐가지고 아, 선그 그 배같이 뭐. 타자는 거요? 선원이 되겠나 막 이런 거. 나와 함께 함께. 뭐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거 하잖아. 아무튼 다들 모르네. 약간 세자책봉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약간 그 세종대왕님처럼 조용히 이제 할 일 빠릿빠릿 이 하고. 당시 시대 배경으로는 쉬운 건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여성인데다가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건너서 아는 사람이고 하니까. 이 위스키 업계에서 지금이야 이제 위스키 업계에 뭐 많은 여성 대단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있지만 뭐 이때 이 시기쯤에 이제 얘기가 나오는 사람은 베시 윌리엄스랑 마저리 여사. 마저리 여사 또 그 그렇죠. 메이커스 마크의 미국의 마저리 여사가 있다면 뭐 그렇죠. 이런 느낌. 아무튼 이완 헌터가 이제 돌아가시고 이 베시 윌리엄슨이 이제 경영을 하면서 근데 뭐 이분이 뭔가 업적이라고 한다면 계속 그 라프로이의 명성을 좀 유지하면서 발전을 꾸준하게 시켰다. 뭐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어떤 위스키 업계 스코틀랜드 위스키 업계에서도 되게 좀 유명한 그런 어떤 여성 그 라프로이의 어떤 경영자로서 훌륭한 이제 이름을 남겼다. 그렇죠. 이게 참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뭔가 잘 기존의 거를 그대로 잘 유지해 간다는 게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도 그렇죠.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무르르듯이 잘 그 이안 헌터의 어떤 그런 업적을 잘 이어받아서 네. 지금의 어떻게 보면 라프로이를 만드신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1972년에 은퇴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라프로에게 중요한 일이 뭐가 있냐면 찰스 왕세자의 어떤 로얄 워런티를 받은. 그러니까 싱글 몰트 위스키 중에 이 로얄 워런티를 받은 위스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음.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거는 그렇죠. 그 제가 로얄 알기로는 로얄 크라크라. 로크나가 네, 로얄 로크나가. 네네네 네네네. 랑 라프로이기 싱글 몰트 중에서 중에는 두 개가 딱 유일하죠. 이게 계속 갱신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꾸준한 어떤 그런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로얄 워런트 받은 게 이제 뭐 예전에 우리 얘기했을 때 뭐 조니 워커 발렌타인 뭐 시바스 브라더스 쪽 뭐 로얄 살루트나 뭐 그다음에 뭐 그랜츠 듀어스 뭐 이런 블렌디드 위스키들 거의 대부분 받긴 했지만 이게 사실 예전에는 그런 뭐죠 여왕이나 이제 뭐 황세자의 어떤 로얄 워런티가 굉장한 베네핏이었고 그거 한번 받으면 그냥 거의 뭐 끝나는 그렇죠. 약간 그런 거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그 어떤 명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지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인정해주고 왕실에서 인정해준 거기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위스키, 이 증류소의 제품은 어느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있구나라고 그쵸. 딱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류 시장에서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셀럽의 소비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최고 인싸잖아요. 이 그렇지. 최고 인싸가 마시는 술이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대중들, 민중들 입장에서는 그런 이제 이름이 있으면은 뭐 박정희 만찬주 뭐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거, 예.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바스리갈이 정말 한 60대 이상이신 분들한테는 그쵸. 정말 뭐 최고의 위스키로 알려진 게 박정희가 마셨던 그쵸, 사랑했던 위스키 이런 거니까. 그런 것처럼 되게 이 로얄 워런티가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도 뭐 여러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는 게 94년도에 찰스 왕세자가 아일라를 방문을 하는데 이때 비행기가 지연이 자주 되잖아요. 그런 섬 지역 같은 맞아요. 곳은 그래서 2시간인가 3시간인가가 지연이 됐는데 그때 이제 라프로에게서 술을 한 잔 먹었대요. 근데 거기서 또 반해가지고
또 다음에 그치, 또 그치. 방문해서 플로우 몰팅도 해보고 이런 행사도 하고 그래서 총 3번을 방문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되게 좀 마케팅 포인트로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이게 또 아시아 쪽에서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싱글 몰트 위스키에서 어떻게 보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한 시대를 풍류했던 작가가 그렇죠. 이제 위스키에 대한 관심, 뭐 위스키에 대한 애호가로서 그런 위스키의 어떤 수필처럼 좀 썼는 글을 많이 썼는데 특히 위스키 성지 순례 술래.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 라프로이 최근까지도 막 이제 팬들이 뭐 무라카미 하루키한테 뭐가 위스키의 베스트 위스키인가요? 이렇게 하면 저는 라프로이기 위스키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일본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약간 뭐라 그러지? 아일라 위스키와 그 석화 그쵸. 이런 조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어필을 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위스키 애호가들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의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게 궁금해하고 아 이게 도대체 어떤 위스키길래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됐고. 진짜 최근에 이제 제가 20대잖아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근데 그런 제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이제 막 물어봐요. 자기가 이 책을 읽었는데 어떻냐? 와서 마셔라. 저 가게 와서 한 잔씩 먹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제 요즘 이제 젊은 특히 이제 남자들이 많아요. 그런 책을 좋아하는 그 또래들이 이렇게 술을 마시더라고요. 특히 아일라 쪽 위스키. 좋아요. 그리고 이제 또 큰 사건이 2011년에 산토리의 빔 산토리에 이제 인수가 됩니다. 근데 빔 산토리에 인수가 된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좀 개성적인 특히 이제 우리가 보모 같은 증류소를 예로 많이 꼽는데 그러니까 인수되면서 뭔가 캐릭터의 변화가 좀 특히 엔트리 쪽에서 생기지 않을까 했는데 라프로이그는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지금도 맛있는 위스키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 라프로이기 그뭐 아까도 이제 잠깐 이제 전으로 돌아가면 그 피터 맥킨이라는 분이 라프로익 위스키를 엄청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라프로익을 자기가 이제 소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를 했고 그래서 라프로익과 어떻게 보면 흡사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라가블린이라고 하는 증류소를 만들고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 뭐 결국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물론 라가블린이 제 입장에서는 더 사랑스러운 위스키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뭐 그렇게 했는데 이 라프로익이 그러면 어떤 그 특징을 가졌냐라고 보면 사실 이제 좀 디테일한 거를 보자면 그 피트에서 오는 그런 느낌도 그 아일라 섬에 있는 여러 이제 피트 향이 강한 뭐 스모키한 풍미가 강한 그 위스키들 중에서도 딱 캐릭터가 좀 도드라지는 그쵸. 캐릭터예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걸 말할 때 이제 아드백하고 라프로익을 좀 비교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아드백 같은 경우는 약간 스모키한 풍미가 좀 더 도드라지고 해조류에서 오는 그런 피트의 어떤 복합적인 느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면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그 특유의 그 병원 향, 메디컬 향의 풍미가 싹 치고 들어오면서 정돈되어 있는 그 캐릭터가 되게 강하긴 하지만 굉장히 좀 나머지 것들이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이게 아일라 지역에서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 증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사이즈가 큰 거를 쓰거든요. 생산량도 좀 많이 뽑아내는 것도 있지만 증류기가 좀 크다는 거는 굉장히 좀 라이트한 원액을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스모키하고 피트 향이 딱 도드라지게 만드는데 이 라프로익 증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의 그 증류기를 써요. 그러다 보면 약간 맥켈란처럼 굉장히 좀 오일리하고 뭔가 무게감 있는 그런 원액들이 만들어지는데 뭐 그런 거에서 오는 캐릭터가 라프로익만의 어떤 특징을 딱 만들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맞아. 그리고 또 이렇게 캐스크에서도 되게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그쵸.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이 킬달튼 지역에 있는 새 증류소가 어떻게 보면은 좀 대표적인 아일라 위스키들인데 재밌는 게 비슷한 지역에서 만들어지고 뭐 비슷한 어떤 수원지를 사용하는 라가블리나 라프로익을 사용하는데도 이 세 가지 캐릭터가 조금씩
각자의 개성에 있는 아일라 피트를 만들어낸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라프로이의 어떤 위스키를 좀 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삼태니님은 어떠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데 굳이 하나 하면은 요즘은 전 아드백 쪽으로 좀 가 있어요. 달라. 왜냐면 이제 라프로이가 라프로이- 아드백, 라가블린. 이 아드백이 좀 더 한정판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매번 좀 많이 실망은 하는데 그 한정판들에 대해서 생각보다 실망은 하는데 뭔가 자꾸 새로운 게 나와서 아드백에 대한 궁금증이 좀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라프로익은 이렇게 많은 제품을 접하는 편은 아니고 기존에 이미 있는 것들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약간 좀 이제 좀 이게 식상한 느낌. 아직 저희가 아드백을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예전에 잠깐 그 글램오렌지 하면서 아드백 얘기 잠깐 했었는데 아드백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 명품 브랜드에서 소유를 하면서 굉장히 그런 마케팅 맞아. 포인트를 그죠. 잘 잡아가고 그런 식으로 마케팅적으로 되게 많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또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라프로익 뭐 예전 25년을 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좋죠. 요즘 거는 좀 맛이 개인적으로 그냥 해서 요즘 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제품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라도 한번 볼까요? 네. 뭐 우선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라프로익 라프로익 10년. 음. 간단하게 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뭐 라프로익 10 같은 경우는 이제 버번 캐스크 위주의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뭐 ppm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일라 피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ppm이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텐데 이 ppm이 뭐냐고 하면 이제 몰팅 과정에서 그 피트를 좀 피트랑 석탄이랑 같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이제 그 불로 때울 때 말린 피트를 불로 때울 때 페놀이라고 하는 이제 성분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성분이 보리 메가에 이제 어느 정도 함유가 되어 있는가를 이제 수치로 나타내는 거를 ppm의 단위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아일라 위스키, 뭐 특히 뭐 아드백, 라프로익 이런 것들은 뭐 한 40 ppm대, 50 ppm 뭐 이렇게 나오고 뭐 헤빌리 피티드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시리즈가 뭐 다양하게 아일라에 있지만 그런 뭐 ppm이 막 100대가 되고 200대, 300대까지도 있는데 막 ppm이 막 엄청 막 높다고 해서 막 40 ppm과 300 ppm 있다고 했을 때 막 거의 그게 10배가 뭐 되지 않. 근데 그렇다고 그 피트의 어떤 스모크한 느낌이나 이런 게 10배로 그렇지는 또 않다는 거. 맞아요. 네. 다만 이제 어쨌든 그 40 ppm 아래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10대, 20대, 40대에서는 그런 차이가 좀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어서 40에서 50 ppm이라고 하는 건 좀 의미가 있는 ppm 수치고. 그래서 아까도 여기서 잠깐만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라프로익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플로 몰팅을 해요. 네. 그래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자체적으로 플로 몰팅을 해서 그런 피트 향을 입히는데 그 자기네들이 하는 그 플로 몰팅 하는 거는 좀 더 강하게 그쵸. 한 50 ppm 정도로 해서 좀 더 스모키한 풍미를 많이 입힌다고 하고 이 그 피트를 입히는 방식도 다른 증류소랑 좀 달라요. 이게 라프로익만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콜드 스모킹이라고 하는 작업인데 보통 그런 몰팅을 하는 과정에서 건조와 그 피트 향을 입히는 과정을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좀 몰아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건조하는 거와 그다음에 향을 입히는 플레이버를 입히는 그런 거를 약간 분리해서 좀 작업을 한다라고 하고 굉장히 저온에서 그 것들을 그런 그 뭐라 그러죠? 그 향을 좀 그러니까 피트를 태워서 향을 입히는 작업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기존의 그 다른 증류소들의 어떤 피트 향을 입히는 방식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재밌네요. 음. 네, 그렇습니다. 그 10년이 있고 그다음 유명한 제품이라고 하면 쿼터 캐스크를 또 뽑아봐야 될 것 그쵸. 같죠. 네. 이게 쿼터 캐스크 저번에 이제 캐스크 사이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얘는 이제 125리터예요. 그리고 이제 도수가 48도라서 꽤나 괜찮게 나온 그렇죠. 제품. 그리고 되게 이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뭔가 갓성비
가성비 그쵸, 그쵸. 위스키인 거. 이게 라프로이 같은 그 경우는 이제 커터 캐스크 같은 경우는 나스 제품이니까 한 뭐 3년 이상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숙성한 원액으로 제품을 만드는 것 같고 사이즈도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쓰는 것들이 보통 500리터 정도 사이즈인데 그거의 4분의 1 정도 사이즈, 125리터 정도 사이즈에서 추가로 이제 숙성을 해가지고 10년 숙성 제품이 되기 전에 10년 숙성 제품만큼의 어떤 그런 오크의 우디한 느낌과 그다음에 그 피트의 어떤 풍미는 좀 더 살리는 그쵸.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캐스크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운반용으로 주로 사용하던 캐스크 사이즈가 요 쿼터 캐스크 정도 사이즈 돼요. 그래서 뭐 당나귀 같은 거에 이렇게 양쪽으로 싣고 다니는 그 정도 사이즈에서 모티브를 좀 따와가지고 단기간에 이제 약간 오크의 풍미를 좀 더 입히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쿼터 캐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10년보다 조금 비싼가요? 뭐 그 정도 할 텐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위스키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쿼터 작은 사이즈에서 숙성을 하게 되면은 7개월이라는 시간이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좀 효율적으로 뭔가 숙성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명한 제품이 10년 CS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최근 배치가 13이고요. 배치 10일부터 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는데 또 뭐 손님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은 뭔가 나는 그래도 빨간색이 더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최근에 문제가 된 게 이제 한 내후년쯤에 나오는 제품에 대해서 좀 이제 말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저도 좀 생소한 내용이라 가지고 잘 몰랐는데 어떤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라프로이 그 증류소에서 사용하는 캐스크가 메이커스 마크 증류소에서 사용하던 캐스크를 가지고 오는데 그 예전에도 메이커스 마크 얘기할 때 좀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메이커스 마크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량이 얼마 안 남아서 이것 때문에 기존에 45도로 제품을 만들던 거를 42도로 좀 도수를 내려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 주변에 이제 애호가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다시 45도로 올려서 제품을 만들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게 한 뭐 2013년 뭐 14년 그 정도 시기인데 그때 이제 그 데빌스컷이라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우리가 좀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데빌스컷이 뭐냐면 이게 엔젤스 쉐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증발하면서 좀 뭔가 사라지는 그런 거를 엔젤스 쉐어라고 한다면 데빌스컷은 그 오크통이 흡수하는 위스키의 양, 나무 자체가 위스키를 빨아들여서 좀 사라지는 그런 양을 이제 데빌스컷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도 너무 아까우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숙성이 끝난 그 캐스크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그 나무가 흡수하고 있는 위스키 원액까지도 뽑아내서 사용을 하겠다, 재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을 하면 그 캐스크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라프로이 증류소로 넘어왔을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식으로 데빌스컷을 뽑아낸 캐스크들이 넘어왔을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위스키 원액을 넣어서 이제 숙성한 제품들이 아마 이제 뭐 10년 CS 제품이나 그런 제품들이 이제 나올 건데 그러면 뭐 다른 거야 어차피 원액에다 물을 좀 타서 희석을 한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이 10년 CS 제품 같은 경우는 퀄리티 차이가 조금 기존 거와 좀 생길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또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불과 한 1, 2년밖에 안 24년쯤에 남았으니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건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솔직히 라프로이 10년이 쇼트 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뭐 한 내년쯤부터는 좀 많이 사놔야겠네요. 13년, 14년을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이 CS 제품이 참 웃긴 게 이게
아시아 쪽에는 배당이 잘 안 돼요. 이게 맞아요, 빔 맞아요. 산토리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시장, 일본이나 뭐 아시아 시장엔 잘 많이 안 풀려요.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풀리는 게 물론 유럽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일 텐데 가격도 이렇게 보면은 미국에서 CS가 풀리는 가격이 한 60불 후반대에서 70불 초반 정도에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뭐 13배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홈페이지 상에서 들어가 봤을 때 한 60유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도고 뭐 미국 쪽에서도 한 80불 뭐 세금 조금 올랐다고 해도 한 80불 정도에 이제 풀릴 것 같은데 아시아 쪽에서 이제 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렇게 구하려 그러면 뭐 20만 원 그죠? 그래서 전후반으로 20만 원은 이제 뭐 구해야 되니까 그냥. 참 그것도 아이러니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약간 메이커스 마크 캐스크를 쓰는 증류소들이 다 약간 원액이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데비스 컷을 하는 데가 뭐 메이커스 마크만 한 게 아니고 뭐 진빔이라든지 뭐 몇 군데 이런 식으로 한 데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는 약간 퀄리티가 좀 생겨날 수 있죠. 그 큰일 났는데요. 10년 후였던 거니까 이제 그러니까 2023, 24년은 라프로이기 망이고 한 보모가 이제 아니 근데 그거는 12년이니까. 그거는 뭐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퀄리티가 또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23, 24는 라프로이 망이고 이제 24, 25, 26은 보모 12년이 망이네요 이제.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5년 연속. 생각보다 좋을 수도 있어. 오히려 에이. 왜냐하면 이게 피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버번 캐스크를 주로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뭐 재사용하는 캐스크를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의 어떤 그런 스모키하고 피트에서 오는 그런 캐릭터를 잘 보여주기 위해서는 뭔가 캐스크의 영향을 최대한 좀 덜 받는 쪽의 방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개소리일 수 있어. 하지만 우리 다 불신의 눈빛으로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니까 이제 한번 지켜보자. 그걸 제가 한번- 10년 CS를 이번 배치 12는 아직 못 먹어보고 가지고만 있는데 그 앞에 것들은 이제 쭉 먹어봤을 때 솔직하게 막 어마어마한 그런 배치별 차이를 느끼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앞으로 뭐 15, 16, 17 중에는 무언가는 이제 이런 일이 있다면 맛이 훅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떨어질 수도 지금. 있고 오히려 더 뭐 부드럽고 그 캐릭터가 살 수도 있는 거죠. 불신, 아니 너무 불신. 우리 그러면 안 돼. 우리 빔 산토리한테. 아니 근데 뭐 이게 뭐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트리플 우드가 또 있죠. 뭐 트리플우드 요즘에도 나오나요? 이게 면세 전용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제가 알기로. 이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각 그 면세 전용으로 나오다가 가끔 700ml 제품이 나오는 거 보니까 또 시중에도 그냥 좀 풀린 것 같긴 한데 버번, 커터, 쉐리 이렇게 세 가지 캐스크를 사용을 하고 뭐 약간 이제 쉐리 흔적, 그러니까 쉐리 느낌이 살짝씩 있기는 한데 이게 뭐랄까 좀 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일반 오크통에서 버번 오크통에서 숙성하다가 쿼터 캐스크로 옮겨서 숙성을 좀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쉐리 캐스크에서 피니시를 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 캐스크의 어떤 그 특징들을 좀 잘 이렇게 조합해 놓은 느낌일 수도 있지만 뭔가 캐릭터가 좀 애매한 그런 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15년, 18년 이렇게가 있는데 얘네는 좀 단종이 됐어요. 됐어요. 네. 아쉽죠. 네. 근데 뭐 솔직히 저는 15, 18년 보다 쿼터 캐스크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서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15년 같은 경우도 되게 저는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고 지금도 제가 집에서 마시고 있는데 15년 약간 좀 아쉬워요. 은은한 그렇죠. 되게 느낌이 있어요. 은은한 느낌이죠. 그리고 뭐 약간 로어라든지 네. 뭐 PX 캐스크 뭐 여러 그렇죠. 제품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사실 많이 접하는 제품들은 아니니까 뭐 조금 넘어가고 그래도 또 한번 건드려 줘야 될 거는 25년, 30년 그렇죠. 중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한 이안 헌터 시리즈, 네. 그다음에 베시 윌리엄스 시리즈, 네. 그거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25년 CS 제품은 그러니까 계속 출시가 되는 이제 정식 그 오피셜 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이안헌터 스토리 시리즈가 있어요. 30년 중에. 네네. 이것도 이게 약간 책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 책 안에 이렇게 딱 열면 위스키가 있는 그런 거라서 혹시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는 분들은 이거 하나 사서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스토리 2까지 나왔죠. 네. 스토리 2까지 올해 나왔고. 이제 3가 나오죠. 3가 나오죠. 네, 올해 3가 나오죠. 그래서 얘네 또 좀 말이 많아요. 이게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 25년 CS가 라프로이게에서 되게 명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유명하고 맛있고 막 이런. 근데 또 이제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별로다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도수가 40도 후반대라서 그렇게 높지 않게 나온 제품이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내돈내산으로 저희 가게에서 먹었거든요. 근데 되게 매력이 있어요. 확실히 뭔가 그 피트 위스키가 고숙성이 됐을 때 이 라프로이기 가지고 있는 은은한 그 단맛 같은 것들이 피니쉬도 엄청 길고 막 화려한 느낌보다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진짜 정돈된 느낌의 어떤 피트가 약간 단맛과 은은하게 피니쉬도 엄청 길게 이렇게 간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그에 반해 이제 이안헌터 시리즈가 어떠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 그거는 뭐 모든 위스키에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근데 아무튼 콜렉터 입장에서는 되게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리즈인 것 같아요. 이안헌터 스토리. 이안헌터 시리즈 같은 경우는 첫 번째 1번이 버번 캐스크 숙성 네. 제품이죠. 네. 30년 숙성이고 버번 캐스크 숙성이고, 그 챕터 2 같은 경우가 쉐리 캐스크 네. 에서 숙성한 제품이고, 마찬가지로 30년 숙성이고, 이번에 나오는 3번 같은 경우가 33년 네, 33년. 숙성 제품이고, 캐스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나오는데 뭐 아무래도 콜렉터들 입장에서는 좋죠. 이런 시리즈가 나온다는 게. 그렇죠. 그리고 베시 윌리엄스를 또 이제 약간 기리는 입장에서 25년 제품으로 네. 베시 윌리엄스 또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면세 그죠. 쪽에서 국내는 이제 판매되는 면세에서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제품이 나옵니다. 너무 갖고 싶었는데 아, 스토리북은 드셔보셨습니까? 아직 오픈은 안 했고요. 뭐 소장용으로 뭐 그렇죠. 챕터 1, 2 하나씩은 있고 뭐 여분 1은 있는데 아직 오픈 안 했습니다. 이게 시리즈가 뭐 몇 개까지 한 10개? 이안헌터가 얘기한 4개 나오고 다른 거 쭉 이어서 열 몇 개라는 식으로 어. 저는 들었는데 하여튼 뭐 그거를 쭉 다 모으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값어치가 좀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데 또 실질적으로 일본들은 그걸 또 워낙 높아질 따서 거라서. 마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전 마셔봤습니다. 원 드셨어요? 원 드셨습니다. 아. 원 마셨어요. 어디서 막 잘 얻어먹고 다닙니다. 원이 더 맛있다는 얘기가 많던데. 네, 근데 투를 안 먹어봐서 그거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30년 오피셜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뭐 해마다 나오는 릴리즈가 되는 제품은 아니고, 그 뭔가 좀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뭐 블랙 라프로익 뭐 이런 아, 것도 있는데 그죠. 뭐 너무 넘사벽이니까 네, 그냥 알고만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오늘 라프로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게 저희 한동안에 이제 라프로익을 다음으로 또 이제 아일라 지역들 얘기할 게 참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그죠. 굵은 아일라들 얘기할 게 많아서 오늘은 이제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에 어떤 걸 할 거죠, 저희? 다음에는 좀 방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약간 떨리는데, 그 일본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너무 증류소나 뭐 이렇게만 가다 보니까 좀 이제 약간 좀 변화를 주고자 이제 변화구를 하나 던지고자. 그래서 네. 사실 저도 일본 위스키 같은 경우는 뭐 산토리나 니카 정도만 그래도 좀 접해봤고, 사실 그 외에 뭐 마르스라든지 뭐 치치부라든지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많이 접해보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공부하는 느낌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일본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다양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즐겁게 마시되 알고 마시자. 주도의 재발견. 고생하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게 분량이 좀 길게 나오죠. 많이 길죠.